10년 정도 보유한다고 그러면 뭐 한국 대 대만 아니면 이 세 종목을 놓고 보면 뭐 어느 게 가장 그 안전하면서 장기적인 수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계속 더 발전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한국 회사들이 훨씬 그 가격이 착하다고 표현하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TSMC 시총이 지금 한 1,500조 원 정도 할 거예요. 제 기억으로. 뭐 왔다 갔다 했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의 메모리 회사 둘, 뭐 삼성전자 순수 메모리 회사는 아니죠. 그리고 하이닉스 시총 합치면 1,000조 원 안 되죠. 아직 안 되죠. 예. 예, 근데 이 두 회사의 그 메모리 시장 장악은 사실 80%죠. 전 세계.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 두 축임에도 좀 과소평가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곱셈과 같아요. 이 반도체라는 최종 산출물은 숫자 한 20개를 곱해서 큰 숫자를 얻는데 덧셈이 아니고 곱셈이죠. 예. 숫자 하나라도 빵이면 그러네. 최종 빵이죠. 그러네.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중요하면서 한편으론 그 안에 또 차등은 있겠죠. 그 나름의 그 스코어링을 하는 방법 이런 건 좀 개개인이 다르게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우리 뭐 시장의 가장 핫한 주제 반도체 얘기를 좀 풀어보고 제가 솔직히 반도체 쪽 하면 이분을 마음속으로 가장 존경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정인성 작가님이라고 이번에 이제 반도체 공부하는 AI 시대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 이런 책을 내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내공이 깊다는 것은 이제 학부는 서울대 물리학부에서 공부를 하셨고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하시고 최근에 뭐 몇 년 동안 저서도 많이 내고 저도 좋아하는 책 이거 뭐 반도체 제국 그다음에 TSMC 반도체 제국은 아마 감수를 하셨을 텐데 다양한 책도 내고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최근에 AI 얘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반도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책 내용을 좀 살피면서 우리 저 작가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인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로 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책을 쭉 살펴보니까 서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다. 이 책에 설명할 모든 단어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야 결국 그 엔비디아의 이 압도적인 우위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 실제 다른 데들 뭐 AMD나 이제 빅테크들도 이런 쪽으로 자체 칩으로 많이 지금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성을 깨기 어려운가? 그래서 우리 아마 뭐 서학개미 분들 요즘 많아서 그렇죠. 먼저 그 서문에 좀 약간 그 캐치프레이즈 같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투자도 하시고 이런저런 경영 관련한 걸 보셨을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경영의 용어로 보면 그 구매자를 좀 신경 쓰라는 이야기의 IT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놓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앞에 놓고 장식해 놓는 물건들은 아니죠. 이제 랩탑, 노트북에서는 우리 엑셀, 파워포인트, 동영상 돌아가야 되는 거고 스마트폰은 통화가 되고 뭐 인터넷 검색도 돼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린 그런 제품을 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순서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뒤로 하드웨어가 쫓아온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얘기로 가서 그럼 엔비디아의 그런 강력한 파워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그동안 원하던 프로그램 중에 잘 안 되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게 인공지능이죠. 네. 우리 되게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있지만 시작은 사물인식이었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수많은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우리가 사물인식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뭐 7, 80년대부터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기존에. 드디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론, 그게 인공지능이죠, 지금에. 그걸 개발해 봤더니 기존에 쓰던 반도체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서 사물인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네요, 네, 되게. 그 이전에도 많이 해왔죠, 사물인식은. 그냥 사물인식이 되면 응용할 곳이 많으니까 하고 싶었다 이런 거예요, 수십 년간. 근데 드디어 사물인식을 할 수 있는 이론을 발견했는데 그때 반도체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반도체 찾아보니까 되는 반도체가 뭐였냐면 엔비디아 GPU였던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랑 새로운 사물인식, 이제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잘 되죠. 그래서 사물인식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물인식, 쉽게 말해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싶어 해요. 그러면 경쟁자로서는 빠르게 선발주자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 질문하기 전에 선발주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전부 다 따라해야 돼요. 그중 핵심이 엔비디아 GPU죠. 그러면 엔비디아 GPU를 사요, 후발주자가. 그리고 사물인식 알고리즘을 조금씩 개선해서 시장을 또 자기들이 개척해 나가겠죠. 네네. 그러면 주변에서 엔비디아 GPU를 사서 쓰는 걸 보니까 컴퓨터 회사들도 엔비디아 GPU를 사겠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클라우드 업체들도 아, 프로그래머들이 엔비디아 GPU를 쓰는구나 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엔비디아 GPU를 깔아놔요. 그럼 그렇게 한번 환경이 세팅되기 시작하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그 자체로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사이의 선후 관계는 소프트웨어가 먼저지만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들어오고 나면 강력한 해자가 생겨나는 구조인 거예요. 이제 지금처럼 최초의 소프트웨어 나오고 하드웨어가 클라우드부터 우리 노트북 안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GPU 회사, 예를 들면 AMD 같은 데가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엔비디아 GPU가 전 세계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AMD GPU용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AMD GPU에서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엔비디아 GPU를 원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고객 입장에서 스위칭 코스트가 큰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저 혼자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뭐 그런 해자가 조금씩 깨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어자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쟁자들이 뚫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엔비디아 GPU로 안 되던 니치 시장을 열심히 찾아서 그 니치를 하고 싶은 고객을 찾아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거 엔비디아가 2007년, 2008년에 열심히 해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자체 칩 개발하는 것도 한계는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돌리는 인공지능은 큰 그림에선 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뭐 메타가 만든 인공지능이랑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이런 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네. 이제 반도체가 보는 프로그램의 모양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기본 구조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지금 언어 모델 네네. 돌리는 거 다 트랜스포머 돌리는 거예요. 이 트랜스포머를 반도체 특정 설계에다가 우리가 넣어서 구동을 하는 건데 동일한 구조를 돌리는데 유달리 잘 만들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계라는 건 결국 지대권 싸움이고 이쪽이 잘하는 구조 있으면 지대권 자체는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경쟁사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트랜스포머만 압도적으로 잘 돌리는 회사는 또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우위를 압도적인 성능으로 눌러본다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할 수도 있네요, 되게. 과거에 인텔이 일반적인 그 노트북이나 PC 요런 쪽에서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인공지능에서 가져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제가 책 읽으면서 요것도 되게 그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먼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요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증시 입장에서 보면 이 MSCI가 이제 계산하는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 지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난 10년 동안 보면 IT 산업은 복리로 한 20% 정도 주가가 올랐고 반도체 지수는 연 30% 올랐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죠. 엔비디아 예. 기여한 바가 크지만 이제 거기 보면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TSMC, ASML 뭐 쭉 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까지 있는데 삼성전자는 빠져 있어요. 예. 아마 이제 지배주주 지분이 높아서 MSCI는 유통 물량만 갖고 계산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획기적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먼저 큰 먼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이제 궁금하고 그런 큰 흐름에 있어서 어떤 회사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지 이제 어차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가 자본시장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사실 이건 뭐 소프트웨어 발전에 큰 부분이 달려 있지만 일단 우리가 그나마 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챗GPT 같은 게 유행하기 전에도 반도체의 그 밀도 향상, 쉽게 말하면 동일한 크기의 칩에서 더 높은 성능이 나는 이제 무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어땠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스마트폰에도 그 메모리 용량, 뭐 램 용량 이런 표현 쓰는데 그렇죠. 잘 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잘 늘어나지 않은 배경 중 하나는 우리 메모리 회사들이 고밀도 메모리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초반 중반만 해도 1년에 요 웨이퍼라는 그 원자재 한 장에 그 용량이 1.5배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한번 테크, 그러니까 미세화 한번 하면. 지금은 근데 10%에서 20%밖에 증가가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이제 제조가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이걸 사다 쓰는 스마트폰 회사들도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많이 쓰는 응용,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나 어떤 기기가 나오면 반도체 회사들이 공장을 더 많이 지어서 대응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되게 예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삼성전자 평택이 절반 가까이 차 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예, 지금까지 삼성전자 가졌던 사업장 중에 평택이 압도적으로 큰데 평택이 거의 10년 만에 절반이 넘게 찼어요. 근데 그 평택이 지어지기 전에는 기존 사업장들의 공장을 막 바꾸면서도 대응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의 규모를 늘리지 않아도 공장 안에서 새로운 미세 공정 돌리면 더 많은 그 용량의 메모리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용량 같은 거 혹은 반도체 칩 개수 수요가 늘어나면 장비 회사가 그대로 같이 따라가겠죠.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의 용량이나 계산 능력을 결국 더 많은 칩으로 해결해야 되니까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 연구 개발이 성공을 했을 경우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기기들이 기존보다 더 큰 인공지능을 돌린다. 그러면 그대로 장비 회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죠.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도체 미세화가 힘들어진다는 건 반도체 쓰는 회사들이 있는 반도체라도 좀 효율적으로 써보자. 동일한 사이즈 칩이 내가 돌리는 거에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소자 하나하나를 좀 더 소중하게 쓰려고 하겠죠. 아,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설계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트랜지스터 그 안에 소자들이 뭐 수천억 개가 있는데 요 소자들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GPU가 될 수도 있고 CPU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칩을 만들 때도 설계가 좋으면 나한테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거 구글 같은 회사들이 자기 칩을 하는 이유인 거죠.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세화하면은 칩 하나에 소자 개수가 1.5배, 2배씩 늘었으니까 그때는 뭐 설계가 조금 덜 하더라도 그냥 새로운 칩 사면은 소자 개수로 찍어 누르는 거죠, 성능을. 새로운 미세 공정으로 칩을 만들었다. 그럼 성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1년에 뭐 예를 들면 80%씩 늘던 게 1년에 20%밖에 안 늘게 됐다고 하면 나머지 성능 향상분은 이제 있는 소자 잘 쓰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걸 도와주는 회사들을 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데들이? 예를 들면 이제 브로드컴 같은 회사죠. 브로드컴이. 이제 이 회사가 뭐 현재 가격이 뭐 과대평가다, 과소평가다 이런 건 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칩 설계하는 거, 소자를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쓴다는 건 생각만큼 또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이 원래 삼성전자랑 같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자기 AP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결별하고 더 제조를 잘한다는 TSMC에 가서 AP 만들었는데 성능이 별로 향상이 안 됐어요. 더 좋은 제조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빅테크도 그냥 좀 함부로 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빅테크랑 직접 경쟁은 하지 않지만 그 빅테크들의 좀 설계의 빈 구멍들을 채워주는 회사들이 그 소자를 만드는 것이 힘드니까 소자 하나하나 소중하게 쓴다는 관점에서는 좀 빛을 볼 수 있겠죠. 국내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돌려서 한 10년을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하이닉스는 진짜 급발진을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금년에 올랐고 이제 삼성전자는 여름 지나고 나서 이제 가파르게 올랐는데 시총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TSM으로 불리는 TSMC ADR을 쉽게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보유한다고 그러면 뭐 한국 대 대만 아니면 이 세 종목을 놓고 보면 뭐 어느 게 가장 그 안전하면서 장기적인 수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계속 더 발전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회사 자체의 발전 측면이나 아니면 주가의 뭐 저는 이런 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지금까지 오른 걸 놓고 보면 그냥 한국 회사들이 훨씬 그 가격이 착하다고 표현하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TSMC 시총이 지금 한
1,500조 원 정도 할 거예요. 제 기억으로. 뭐 왔다 갔다 했지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한국의 메모리 회사 둘, 뭐 삼성전자 순수 메모리 회사는 아니죠. 그리고 하이닉스 시총 합치면 1,000조 원 안 되죠. 아직 안 되죠. 예. 예, 근데 이 두 회사의 그 메모리 시장 장악은 사실 80%죠. 전 세계. 예. 근데 메모리랑 요 파운드리의 위탁 제조를 놓고 보면 사실 반도체의 두 축이고 뭐 파운드리가 훨씬 우월하다 그런 건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메모리 없으면 결국 안 돌아가니까 제품도. 뭐 많은 사람들도 점점 GPU에서 메모리가 그 원자재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 두 축임에도 좀 과소평가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순수하게 메모리 회사로만 봐도 그런데 삼성전자 기타 사업 분야를 좀 더 가지고 있죠. 뭐 파운드리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조그만 IoT 제품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그냥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막연하게 하도 삼성전자가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파운드리가 특히 잘 안 되니까 TSMC의 파운드리가 훨씬 좀 높은 평가를 하고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거가 맞는 관점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메모리와 파운드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메모리 사업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런가요? 그 두 회사 메모리 사업 가치를 합친 다음에 시총도 합쳐 보는 거죠. 그냥. 그렇죠, 좀 그렇죠. 러프한 계산이죠, 이거는. 뭐 그렇게 못할 이유도 없으니까. 잘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국내 질문을 하면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되게 공격적이에요. 우리 아까 지금 여기 600조. 그 방송하기 시작해도 그 얘기를 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뭐 6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정부한테 조금 투자도 도와달라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AI 반도체 투자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00조 원이라는 건 자기 시가총액이 지금 1.5배가 넘는 건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건가요? 그만큼 그 SK그룹이 진짜 이걸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아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게? 일단 제 생각엔 이거 뭐 제가 아는 분은 아니니까 감히 그냥 부지 안에 공장을 다 채우면 그 정도 액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용인 클러스터. 예, 왜냐하면 그 평택 지금 삼성전자 공장도 아마 제가 얼핏 듣기로만 60조 원 이렇게 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 건물 뭐 몇 번째 건물이가 하나 짓는데. 네. 그리고 그런 공장 한 6개 들어가죠, 평택에. 그러면 용인에도 공장을 짓고 지금 뭐 최근에 용적률도 높였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 용인의 건물 하나는 좀 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그 용인 넓은 부지 꽉 채우면 뭐 600조 원 정도 들어간다는 계산이겠죠. 근데 거기 발표에서 결국 몇 년 안에 600조 쓰겠다 이런 것은 그런 아니니까. 건 없죠. 결국 하이닉스가 계속 성장해 나가면 용인에 600조 원 들어가는 건 사실일 거예요. 뭐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제조가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저도 작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앞을 좀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땅을 그때 하여간 메꾸고 이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된다는 걸 제가 들어서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하여간 뭐 수백조, 어떻게 보면 600조까지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비행기로 봐도 그 크레인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 그런가요? 그 땅 전체를 전부 다지고 있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대한민국이 최근에 보면 우리가 약간 패배 의식도 있고 내수가 성장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고 성장을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책에 보면 그 챗GPT 등 여러 그 거대 인공지능이 이제 유행된 후에 다양한 반도체 용어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HBM이라는 우리 옛날에 안 쓰던 용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반도체가 유명했고 이제 유명해졌죠. 지금 얼마 전까지도 뭐 진짜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삼성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HBM을 만드는 근데 꼭 필요한 그 패키징 기술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는 패키징이 이게 대만 같은 데 많이 발달했잖아요. 국내에는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데 요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왜 패키징이 되게 중요하고 HBM과 관련돼서. 사실 이런 건 항상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게 좋은데 실제로 이 스토리의 시작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처음에 말했던 반도체 제조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옛날에는 뭐 1.5배, 1.6배씩
면적당 밀도 그 저장 용량이나 성능이 올라가던 반도체가 이제 뭐 20%대로 좀 내려앉았다는 것이 있어요. 그 기술적으로 챌린지가 이제 많다는 예, 얘기네요. 옛날처럼 그 높은 용량의 반도체를 만들 수 없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란 녀석이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메모리에는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 용량이 뭐 8기가에서 12기가 늘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도는 프로그램 용량도 뭐 한 1점 몇 배 정도 늘어났어요. 네네. 예를 들면 우리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차지하는 메모리 용량이 100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우리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컴퓨터 바꾸면 빠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특히 언어 인공지능 같은 거 보면요, 그냥 그 추세를 무시하고 마구마구 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인공지능의 용량, 말 그대로 차지하는 메모리 용량이 뭐 3배, 5배씩만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고민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에 하던 미세화로는 1년에 20% 뭐 한 세대 20%씩밖에 밀도가 상승 안 하는데 고객은 용량 4-5배 늘려줘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네네.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BM 같은 용어, 어떻게 보면 2010년도 초반에 등장한 용어인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다가 일반인들은 2020년대 초반에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런 용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패키징의 역할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기존 제조 기술은 요 칩 하나당 뭐 2년에 20%밖에 밀도가 안 올라가는데 고객이 원가는 상관없으니까 8배 높여줘 하면은 칩 8개를 순서대로 쫙 쌓아서 원하는 용량이라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패키징의 역할은 결국 기존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던 그런 제품 영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가와 성능, 용량 이런 거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존엔 패키징 기술이 없으면 원가를 8배 높이고 패키지당 용량을 8배 높이는 선택지가 없었죠. 근데 패키징을 쓰면서 그 선택지를 얻어낸 거죠. 그리고 그 선택지를 고객이 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패키징이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패키징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제조가 어렵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고객의 요구는 이렇게 인공지능처럼 갑자기 기존의 반도체가 원치 않던, 만들지 않던 전혀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존에 못 본 용어들을, 이번에 봤던 패키징이나 HBM 같은 용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좀 큰 그림부터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그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 제조가 여러 가지 챌린징하니까 이 회사별로 명암이 더 구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정확하게 원래 챌린징해서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예 그 기름까지 부어버린 거죠, 와서. 네, 예. 기존의 스마트폰이야 사실 이거 소비자 기기잖아요,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뭐 조금 느리고 배터리 효율 안 좋으면 그냥 참고 썼는데 네네. 우리 인공지능 학습해서 오픈 AI를 이겨야 해 하는 구글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돈 3배 주고 2배 좋은 반도체를 써야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 경쟁 방향이 확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기존에 쓰지 않던 거니까 익숙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아서 원가는 높지만 그래도 고객이 오케이 하면 써버리는 거죠. 예, 예. 최근에 그 낸드 플래시 관련 얘기도 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큰 그림은 다 비슷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모리 용량이 잘 안 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실제 인공지능 구동하는 GPU랑 같이 커플로 일하는 건 D램이에요. 이게 그 계산용 메모리인데 요 녀석 밀도가 진짜 잘 안 늘어나는 거죠. 사실 최근에 가격 예. 많이 오르는 게 이제 그렇죠. 그 D램이죠 지금. 예. 이제 왜 그게 잘 안 오르냐 하면 사실 미세화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D램 회사들의 나름 그런 필살기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6F 스퀘어 하고 뭐 캡을 뭐 위로 올리는 방식 바꾸고 뭐 채널을 뭐 깊이 파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미세화할 수 있는 무기들을 다 거의 다 써버린 상황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D램의 미세화 가능성이 좀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메모리 회사들만 아는 게 아니고 AI 회사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네네. 만들 줄 모르는 거지 무슨 기술인지는 알잖아요. 메모리 기술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아예 신경 쓰지 않던 낸드 플래시도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는 원래 성능을 포기하고 밀도를 되게 높인 녀석인데 성능이랑 신뢰성 뭐 포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다 포기하는 대신 밀도랑 데이터 보존 능력에만 올인한 그런 메모리인데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의 용량이 계속 커지면 용량의 가치도 정확하게 면적당 용량의 가치도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앞에 패키징 기술이 그랬듯 요 낸드 플래시도 사용하려면은 메모리 회사들이 크게 한번 점프를 해야 돼요. 메모리뿐만 아니라 GPU 회사도. 왜냐하면 아예 돌아가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D램은 원래 GPU나 CPU 회사 입장에서 되게 익숙한 물건이에요. D램이랑은 수십 년간 같이 일해왔죠. 근데 낸드 플래시는 직접 제어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엄청 옛날에 했었는데 낸드 플래시가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자체 신뢰성을 포기하고요. 실제로는 그 신뢰성을 대신 잡아주는 컨트롤러랑 여러 알고리즘을 도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는 D램과 달리 컨트롤러도 있고 낸드 플래시도 있고 낸드 플래시 사용하는 CPU나 GPU도 있는 거죠. 좀 어려워지네요 이제 얘기가. 예, 그렇죠. 요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D램, 예를 들어 HBM 쓸 때는 GPU랑 HBM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 낸드 플래시 쓰려고 하면 GPU도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컨트롤러 알고리즘도 있어야 되고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쪽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이해관계자 하나 늘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좀 적용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기존 컨트롤러가 하던 일을 이제 GPU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낸드 플래시를 기존에 밀도 올리던 기술을 조금 포기하고 신뢰성을 확 높여줄 거냐 뭐 이런 거 조정들을 기존에 안 했던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핵심은 과거라면 과거처럼 미세화가 잘 됐다면 딱히 이런 선택지를 쳐다보지 않았을 거란 거예요. 근데 이제 미세화는 엄청 어렵고 D램 미세화가 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계속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냥 지금은 쳐다는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로 가야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혹시 되면 어떡하지? 좀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들이 어차피 지금 이제 뭐 D램 낸드 얘기 나와서 궁금해할 텐데 이게 이번 사이클이 뭐 내년은 거의 확실하다고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2027년 상반기나 뭐 언제 되면 솔직히 예측하기가 지금 되게 어려운 건가요? 예, 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은 일단 지어놓은 건 예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정말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년 뒤, 3년 뒤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럼 우리 반대로 확 돌아가서 2021년 말 정도 그때 한번 그 시장 예상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좀 흘러왔죠.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22년 한 9월 정도에 가서 사람들한테 하이닉스가 D램 점유율 1등을 한번 할 거다. 근데 그때 하이닉스는 그 캐펙스를 50% 줄이겠다 이런 얘기 하던 시절이죠. 그랬던 것 같네요. 진짜. 예. 그 누가 바꾼 건가요? 사실 저쪽에 변화무쌍한 소프트웨어 분야가 확 뒤집히면서 그냥 소수가 사용하던 HBM이 갑자기 모두가 써야 되는 메모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예측치가 막 사람마다 왔다 갔다 해도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과거보다 더 그 소프트웨어 중에도 가장 최선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요. 이제 과거에는 그런 최선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첨단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았잖아요. 뭐 최신 버전의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게 메모리를 10배씩 쓰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그 뇌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계속 퍼포먼스를 높이고 있으니까 그대로 요 녀석 크기가 반도체 밸류체인을 타고 메모리 회사에 펑펑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요 책 훌딱 보면서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이거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 뭐 청취자 구독자분들이 아니면 이제 투자가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산업이 점점 어렵고 막 복잡해지잖아요, 용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이렇게 충고나 어드바이스를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근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산업을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항상 그 무언가 프로그램이건 새로운 게 나오면 사용하는 사람 입장을 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있는 반도체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데 반도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거대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HBM도 쓰고 CPU도 쓰는 거죠. GPU도 사용하는 것이죠. 그 체인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서 각종 그 반도체의 여러 층,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부터 패키징,
그 다음에 뭐 새로운 표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형태로 들어와요. 전 그래서 사용자 입장을 본 다음에는 요 지금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일 병목이 어디냐. 그러면 그리고 그 병목에 해당하는 부위, 예를 들면 패키징이 병목이다라고 하면 그 패키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뭔지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 보틀넥 보고 그 보틀넥이 어떤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회사들이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분들은 실제 어느 정보를 접해야지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특히 IT나 반도체는 그러면 이제 권하시는 무슨 뭐 잡지나 아니면 온라인 무슨 매체나 뭐 이런 것 중에 어디가 유용한가요?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반도체 기초 뭐 인공지능 기초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고 그냥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저도 쉽지 않은데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었으니까 요런 느낌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이 뭔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왔고 그거의 구조가 공개가 되면 그게 지금 현대적인 컴퓨터 예를 들면 GPU랑 HBM 이런 메모리 안에 어떻게 배치돼서 막 상호작용을 할까 요 생각은 있어요. 거기서 용량이 커졌다는 게 보이면은 HBM 쪽의 용량이 얼마나 늘어야겠구나 생각하고 예를 들면 얘가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용량은 별로 안 커졌는데 GPU랑 데이터만 많이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보는 훈련을 많이 해요. 일반 투자가는 어려운 거네요. 결국 그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끼는 인공지능을요.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인공지능은 엄청 어렵고 신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거 프로그램이고 반도체 입장에선 메모리 읽고 쓰고 계산하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요 프로그램에서 뇌 크기만 이렇게 키우면 뭐가 변할지 이런 건 조금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 반도체에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지겠구나. 이렇게 쭉 체인을 타고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오늘 저 정 작가님 뭐 책에 나온 그 주옥 같은 내용 여기 보니까 그림하고 사진도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한테 뭐 한마디 반도체 투자 관련돼서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이 업을 이해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이 반도체 기술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미세화 기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이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반도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못 봤던 용어들 그런 게 갑자기 1년에 여러 개씩 막 나오는 걸 보시게 될 텐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이걸 계속 이제 공부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은 각 그 반도체 밸류체인의 요소의 병목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애들이 무엇인지 정도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산업은 되게 많은 사람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조그만 칩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밸류체인이 달려들죠. 그래서 곱셈과 같아요. 이 반도체라는 걸 최종 산출물은 숫자 한 20개를 곱해서 큰 숫자를 얻는데 덧셈이 아니고 곱셈이죠. 예. 숫자 하나라도 빵이면 그러네요. 최종 빵이죠. 그러네.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중요하면서 한편으론 그 안에 또 차등은 있겠죠. 그렇죠. 그 나름의 그 스코어링을 하는 방법 이런 건 좀 개개인이 다르게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정인성 작가님 모시고 오래간만에 반도체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